자, 이제 이어서 별의 진화 252쪽인데 저번주에 252쪽은 설명을 했고 252쪽은 설명을 했고 254쪽부터 쭉 내용해서 261쪽까지 내용이 있어요. 261쪽까지 거기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책을 읽어보고 내용들을 확인해봐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꺼번에 일단 쭉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자. 별의 진화. 별의 진화인데, 별의 진화. 그러니까 별이 이제 탄생해서부터 일생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별의 진화 과정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별의 질량.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된다. 질량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되는데, 다만 이 별의 질량이라고 불리는 거는 별의 이 질량이잖아요. 별의 질량은 별이 가지고 있는 연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별이 가지고 있는 연료가 많은 거고, 질량이 작으면 별이 가지고 있는 연료가 적은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크면 연료가 많으니까 오래 산다가 아니라 밝게, 별이 좀 더 밝게, 훨씬 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 질량이 작으면 연료가 적기 때문에 덜 태워서 좀 밝지 않다. 물론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지고 있는 연료가 많으니까 수명이 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별의 질량은 별의 수명을 결정한다. 얘는 별의 수명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별의 수명은 질량하고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질량하고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오래 살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질량을 이용해서 빛을 낸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광도라고 부를 거야. 광도. 그 말은 광도가 크면 클수록 질량을 빨리 쓰고 있다는 얘기고, 광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질량을 천천히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광도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광도가 클수록 살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거고, 빨리빨리 쓰니까. 광도가 작을수록 오래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별의 광도가 질량 3제곱에서 4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그리고 질량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질량 제곱에서 3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야. 질량 제곱에 3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은 짧은 거고, 질량이 작을수록 별의 수명은 길어. 그런데 문제들에서 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 표현들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별의 수명은 별의 광도에 대한 질량의 비로 결정이 된다. 별의 광도에 대한 질량의 비로 결정. 이걸 말로 쓰면 광도에 대한 질량의 비겠지. 뭐뭐에 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분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광도에 대한 질량의 비로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별의 수명이라고 하는 건 별이 진화하는 모든 과정을 별의 수명으로 얘기하지 않고, 별의 수명은 오로지 별이 주계열성으로만 있는 기간, 즉 주계열 기간만 별의 수명으로 얘기한다. 즉 주계열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별의 수명이 안 들어가. 다시 주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별로 가게 됐을 때, 그때는 별의 수명이 집어넣지 않는다고. 오로지 딱 주계열성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시간만 별의 수명으로 따진다 이거라고. 별의 수명을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자, 그럼 보면, 자, 우주 공간에 성간 물질이 있어. 성간 물질. 근데 이 성간 물질이라는 건 우주 공간에 있는 가스나 먼지나 티끌 같은 것들을 얘기해. 이런 것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주에 존재하는 가스는 대부분 수소나 헬륨으로 돼 있다. 대부분 수소나 헬륨으로 돼 있다. 대부분 거의 다 수소나 헬륨이야. 우주 공간에. 그리고 성간 물질을 차지하는 것 중에 가스가 99%야. 대부분 다 가스라고. 먼지나 티끌은 별로 없어. 그런데 어찌됐든 우주 공간에 성간 물질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성간 물질들 사이에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니? 중력. 서로 잡아당기겠지.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
서로 잡아당겨. 그래서 얘가 중력 수축, 그냥 중력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얘가 잡아당기니까 모인다 이거야.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얘네가 모여. 그렇게 모여서 마치 얘네가 구름처럼 모여. 그걸 성운이라고 불러. 얘네가 모여서 마치 구름처럼 생겨 있는 걸 성운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성운에 대한 특징은 안 배운다. 지1에서는. 전 지2에서 한다. 그래서 그냥 성운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성운이 있다. 그러다가 이 성운 내에서도 얘네들이 모인다고. 성운 내에서도 얘네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그러면 역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작용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쓰진 않을 건데 요 기간 이후에 중력 수축 에너지는 작용을 안 하는 경우가 없어. 중력 수축 에너지는 꾸준히 작용을 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되게 셌을 때가 있고 약했을 때가 있는 것 뿐이지 어쨌든 중력 수축 에너지는 계속 작용을 해. 그러면 성운 내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또 막 부딪힌다고. 부딪히다 보니까 요 기간에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온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 온도가 점점 높아져. 그러다가 이제 탄생한 별을 원시별이라고 부르는데, 원시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시별은 별이 아니다. 아직 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시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 아니지. 사람 아니잖아. 사람이 될 건데 아직 사람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원시별도 별 아니야. 별이 될 거야. 근데 모든 원시별이 별이 되진 않는다. 모든 애들이 태어나서 끝까지 성인이 되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지. 별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 원시별이 어느 질량 이상값을 가져야만 별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질량이 너무 작으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는 우주에서 비교할 때 제일 잘 알고 있는 별이 누구냐면 태양이야. 무조건 태양하고 비교해서 얘기한다. 태양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태양 질량의 대략 한 7에서 8%, 태양 질량의 7에서 8% 이하가 되면 그러면 진화하지 못한다고. 원시별에서 그냥 일생을 마감해. 그러니까 태양 질량을 보통 라지 M에다가 동그라미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태양 질량의 0.07에서 0.088배 요거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고. 도중에 죽어버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이런 건 갈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 이상이 되면 이제 진화할 수 있다 이거야. 얘 이상이 되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통 별의 진화 과정을 표현할 때는 항상 태양 질량이 10% 정도 되는 애부터 표현이 돼 있어. 항상 책에도 보면 태양 질량이 10% 되는, 그러니까 254쪽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진화 경로에서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0.1m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거든. 0.1배부터 10% 정도부터 표시한다고. 그 이하는 진화하지 못한다. 어쨌든 원시별이 진화를 하는 거야. 원시별이 진화를 해서 이제 별이 돼가는데 요 원시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원시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느 한 지점만 찍어놓고 얘기해볼게. 어느 한 지점만 찍어놓고 얘기하면 요 지점을 기준으로 당연히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한다. 중력 수축 에너지. 그리고 여기는 가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체들에 의해서 압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기체에 의한 압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이게 기체 내부 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기체 내부 압력보다 훨씬 크게 작용해. 중력 수축 에너지가 기체 내부 압력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이 별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하겠지. 얘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해. 그러면 이 원시별 단계에서는 온도는 계속 높아질 거라고. 쪼그라드니까, 부딪히니까 온도는 계속 높아질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할 거야. 반지름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한다. 근데 그렇게 온도를 높이다가 대략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 1000만 도 정도 되면, 이때가 되면 이제 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중심부 온도가 대략 1000만 도 정도 됐을 때 별이 됐다고. 이게 이때 된 이 별을 주 계열 선이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라고.
이걸 주 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왜 1000만도가 되는 게 중요했냐면 이 1000만도가 돼야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1000만도가 돼야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1000만도가 됐을 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온도가 저거보다 낮아도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일어날 수는 있는데 1000만도 이하가 돼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으로 바뀐다고.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으로 바뀌어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은. 그런데 여기서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컸단 말이야. 질량은 보존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질량 일부가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질량 일부가 남는다고. 그럼 요 남는 질량이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낸 에너지의 크기가 남는 질량 혹은 결손 질량이라 그래. 남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야. 빛의 속도 제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 그래. 질량이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요만큼의 에너지를 만든다. 즉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결손된 질량이 작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만드니까 엄청 크다는 얘기야. 그냥 만들어낸 에너지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뭐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별, 이런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겠다 이거. 그럼 다시 원시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중심부에서 없는 거야. 왜? 이게 있으면 주계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가 되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된다.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두 갈래로 갈려. 얘가 두 갈래로 갈린다고. 뭐가 있냐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라는 얘기는 태양보다 질량이 좀 클 수도 있고 태양보다 질량이 좀 작은 애일 수도 있고 태양 정도 질량일 수도 있어. 그 정도의 별들을 다 포함하는 거야. 그 정도 되는 별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 원자핵끼리만 반응을 한다. 근데 수소 원자핵을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한단 말이야. 양성자를 영어로 표기할 때 포톤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PP 반응이라고. PP 반응. 양성자 반응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양성자 반응.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약 2배 이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배인지는 안 물어봐. 그냥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다.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별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도와주는 애들이 있다고. 여기도 그렇잖아. 힘이 센 사람들 근처에는 도와주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홀로 있는 것처럼 질량이 작은 애들 근처에는 도와주는 애들이 없어. 자기 홀로 뭔가를 해내는 거고 질량이 큰 애들은 얘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애들이 있다고. 그게 누구였냐? 탄소, 질소, 산소들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 CNO 순환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CNO 순환. CNO 순환이라고 하는 건 탄소, 질소, 산소 얘네가 핵융합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얘네는 다 촉매야.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야. 촉매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도움을 받으면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자기는 홀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PP 반응과 CNO 순환 중에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겠니? 당연히 CNO겠지. 얘는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자 그래프를 여기다 칠판을 좀 바뀌어 쓸게요. 자 세로축이 에너지 생성률이야. 세로축이 에너지 생성률이고 가로축이 중심부 온도라고 하면 중심 온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PP 반응을 일으키는 별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PP 반응은 즉 PP 반응은 중심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생성률이 높아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하는 구간이 있긴 하나 어쨌든 증가한다고. 이렇게 해요. 약간 이렇게 된다고 PP 반응은. 그런데
CNO 순환을 일으키는 애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CNO 순환은 이런 식이 나온다. 그 말은 자, 요 지점 어느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어느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PP 반응보다는 CNO 순환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든다고. 근데 어느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CNO보다는 PP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얘는 효율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CNO보다는 PP가 유리하다는 얘기지. 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드니까. 중심부 온도가 어느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PP보다는 누가 효율적이다? CNO가 효율적이다 이거라고. 요 온도가 얼마냐? 1800만 켈빈이다. 이 온도가 1800만 도. 저는 외우고 있는 게 편하다.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이상이 되면 PP 반응보다 CNO 순환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1800만 이하가 되면 CNO보단 PP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CNO가 우세한 거지 PP가 없다가 아니야. PP도 있는데 CNO가 우세하다고. 자, 이 일정 온도 이하는 CNO가 없다가 아니라 CNO도 있긴 있는데 주로 PP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라고. 그러면 질량이 큰 별이랑 질량이 작은 별 중에 PP 반응으로 만들어낸 에너지의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질량이 큰 게 더 큰 거야. 얘는 CNO가 우세한 것 뿐이지 PP로 만들어낸 에너지가 질량 작은 애보다 작다 이 뜻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한다고. 그래프 나오면 그걸 잘 읽어야 돼. 어쨌든 PP하고 CNO 이렇게 된다. 그러면 PP 반응을 일으키는 주 계열성은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겨있냐면, 중심부에 핵이 있고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고 다시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는 이런 형태로 생겨있다고. 주계열성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CNO 순환을 일으키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얘는 중심부에서 온도차가 너무 심해. 온도차가 너무 심하면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중심부가 대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대류핵으로 되어 있다. 중심부가. 그리고 바깥쪽은 이렇게 해서 복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지. 중심부가 대류핵이고 바깥쪽은 복사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거라고. 그래서 문제상에서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이거 딱 보면 태양 정도 질량이구나. 태양보다 질량이 크구나. 그럼 이거 보면 CNO 순환이 주로 일어나는 데구나. 얘는 주로 PP 반응이 일어나는 데구나. 다시 대류핵인 이유는 온도차가 커서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바깥쪽이 대류층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바깥쪽이 온도차가 어떤 거야? 큰 거야. 얘는 바깥쪽이 온도차가 큰 거라고. 됐니? 바깥쪽이 온도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거라고. 그래서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보면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갈린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점이 다 똑같아. 어느 한 지점을 찍어놓고 보면 안쪽으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체 내부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주계열성은 얘네들의 크기가 같아. 얘네들이 크기가 같다고.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정역합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역합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 됐니? 정역합적 평형 상태. 자, 그러면 주계열성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내부의 원소 구성 비율을 보면 성간물질에서 가스가 99%인데 대부분 수소나 헬륨이라고 그랬지? 그럼 별도 대부분 수소나 헬륨으로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원소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무시고 거의 수소나 헬륨으로 돼 있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이런 상태야.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으로부터 거리고 여기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원소들의 비율이라고 칠게. 세로 주기. 그러면 헬륨과 수소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즉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처음에는. 그런데 얘가 주기열이 돼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잖아.
얘가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깥쪽에 헬륨은 그대로 있지만 중심에서만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중심부의 헬륨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 중심부의 헬륨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끝나. 수소를 다 쓰면. 그럼 중심은 헬륨으로 이렇게 가득 차고 바깥쪽이 수소가 이렇게 분포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시점이 딱 주기열이 끝난 시점이다 이 뜻이야.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이 끝났으니까. 이러면 이제 주기열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이 얘기라고. 됐니?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똑같아. 중심이고 거리고 비율이야. 처음에는 많은 애가 하나 있고 이렇게 적은 애가 하나 있다고. 그럼 많은 애가 된다. 많은 애가 수소다. 적은 애가 얘가 헬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수소의 양은 바깥쪽은 그대로나 중심부에 수소 양이 이렇게 준다고. 되니? 그러면 중심부에서 뭐가 는다? 헬륨의 양은 이렇게 는다고. 헬륨의 양이 이렇게 는다고. 됐어? 그럼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처음에 누군지 안 가르쳐줘.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봐. 그럼 뭘 보는 거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을 보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에 많이 있는 게 무조건 뭐가 된다? 수소가 된다. 많이 있는 게 무조건 수소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 자, 그러면 요 구간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수소와 헬륨이? 그럼 이 구간이 뭐야?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요 구간이 지금 핵융합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그럼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기열성은 핵융합이 어디서 일어난다?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그랬지? 그럼 이만큼의 크기가 결국 뭐다? 중심부의 반지름 혹은 중심부의 반지름보다 조금 작은 거. 왜냐면 중심핵 전체에서 핵융합이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중심핵이 이만큼 있는데 요 안에 요만큼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크기가 뭐냐면 중심핵 반지름의 최소한의 크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중심핵 반지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중심핵 반지름의 최소한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흘러서 중심부의 핵융합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수소는 없다. 중심부에서. 되니? 그리고 헬륨은 몇 프로? 100%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이제 뭐야? 아, 핵융합 끝났구나. 중심부에서. 바꿔 얘기하면 주기열 단계가 끝났구나. 이 얘기라고. 됐어? 그런데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중심부랑 바깥쪽이랑 온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중심이 핵융합을 많이 하고 바깥쪽이 핵융합을 덜해. 그래서 중심하고 바깥쪽하고 일어나는 핵융합 정도가 차이가 좀 있단 말이야. 차이가 좀 있다고. 중심은 많이 변하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깥쪽은 그거보다 좀 덜 변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중심부가 대류핵으로 되어 있는 거 참고.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대류핵이기 때문에 변화가 어느 구간까지 일정하게 나온다. 어느 구간까지는 골고루 핵융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프가 일정하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헬륨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어느 구간까지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되니? 그래서 중심에서의 변화 그래프가 어느 구간까지 일정하게 나와. 그러면 아, 중심부가 대류핵이구나 이 뜻이라고. 근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계속 그 크기가 다르게 나와. 그럼 뭐야?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되니? 그러면 여기까지가 딱 주계열인 거야. 그러니까 주계열이 딱 된 시점부터 이렇게 주계열이 딱 끝나는 요 시점, 요 구간, 이 구간이 뭐다? 별의 수명이다. 이게 별의 수명이라고. 주계열이 딱 돼서부터 주계열이 끝나는 시점. 그럼 이제 막 주계열이 됐어. 그럼 이제 막 주계열성이 되면 그런 주계열을 전주계열이라고 불러. 이제 막 주계열성이 되면 그런 주계열성을 전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전주계열성. 되니? 아, 전주계열이 아니라 영년주계열이라고 부른다. 영년주계열. 전주계열은 주계열이 되기 전 과정, 이게 전주계열이고, 다시 주계열이 되기 전 과정, 이게 전주계열.
이제 막 주계열성이 되면 그런 주계열성을 영년 주계열이다 이렇게 부른다. 영년 주계열. 되니? 자, 그러다가 주계열성이 이제 딱 끝났단 말이야. 주계열성이 끝나고 나면 요 시점에 보면 중심부에 이제 뭐만 있어? 헬륨만 있지?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으니까 헬륨만 남아있어. 그리고 바깥쪽 층에는 수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볼게. 원시별이 주계열이 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중심부의 온도를 막 높이고 있었다고. 왜 높였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1000만도는 돼야 되니까 최소한 1000만도는 돼야 되니까 온도를 계속 높였다고. 그러면 얘도 이제는 헬륨 핵융합을 하고 싶다고. 근데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얘도 뭐한다? 중심부에서 수축하기 시작한다.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점점 수축을 하기 시작한다. 온도를 계속 높여야 돼서. 자, 그리고 다시 주계열성은 중심부만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심에서만 수소핵융합을 했었는데, 자, 얘는 중심부가 헬륨 수축을 하잖아. 그럼 얘는 주계열일 때보다 중심부 온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바깥쪽이 주계열일 때보다 온도가 또 높아지겠지? 바깥쪽이. 그럼 이 바깥쪽의 온도가 1000만도가 넘어가는 순간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라고. 주계열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이 나타난다. 이렇게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이 나타난다는 걸 못 알아듣게 쓰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수소 각 연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수소 각 연소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수소 각 연소. 자, 그리고 바깥층의 수소층을 구분해서 그리는데 이건 왜 구분해서 그리냐면 바깥쪽은 이제 여기만큼 온도가 높진 않아서 바깥쪽은 핵융합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바깥쪽의 수소층은 얘가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니까 바깥쪽 수소층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기 시작한다 이거라고. 외부는 팽창, 중심은 수축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럼 주계열을 벗어나고 나면 봐라. 별의 반지름이 어떻게 돼? 커지겠지? 얘가 팽창하니까 별의 반지름 커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구분해야 돼. 앞에서는 중심부든 표면 온도든 다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중심부의 온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이거.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거. 표면 온도 낮아진다. 됐어?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갈려. 질량이 태양 정도냐, 질량이 태양보다 크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린다고. 자, 위에 여기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고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빨간색이 주로 많아서 적색이라고 썼는데 거성이 된다고. 적색 거성이 된다. 그래서 얘는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는 게 한계가 있어. 1억 도까지 높이면 더 이상 못 높여. 그 말은 얘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헬륨 핵융합은 헬륨 3개가 뭉쳐서 탄소로 바뀌고 질량 일부가 남아. 그러면 이제 남는 질량의 에너지를 만든다 이거야. 근데 이게 마지막 핵융합 반응이라고. 거성은 이 이상의 무거운 원소 핵융합이 됐다는 얘기는 봐라. 핵융합이 됐다는 건 핵들이 양성자끼리 뭉쳤으니까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아지면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핵융합이라면 항상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 얘는 탄소가 끝이라고. 탄소 이상은 못 만들어. 그래서 거성은 보면 중심부에 탄소, 물론 일부 산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탄소, 제일 무거운 탄소가 있고 바깥쪽에 헬륨이 분포하고 다시 바깥쪽에 수소가 분포하는 이런 형태의 내부 구조를 갖는다고. 거성 같은 경우,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부의 온도를 훨씬 많이 높일 수 있다고. 가지고 있는 연료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보다 더 큰 별이 된다. 그래서 초거성이 된다고 얘기해.
초거성. 초거성이 되는데 얘는 어디까지 만드냐? 철까지 만든다. 얘는 철까지 만들어. 그래서 중심부에 철이 있고 바깥쪽에 규소가 있고 뭐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진다. 수소까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라고 초거성은. 그래서 이 초거성은 철까지 만들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못 만든다. 즉 초거성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못 만들게 된다 이거라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는 못 만든다. 이렇게까지 핵융합이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이. 그리고 이제 핵융합 반응이 종료되는 거야.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봐라. 절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핵융합 반응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 못 받으니까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별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별이. 그래서 별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하면 내가 얘를 쳐다보잖아? 그럼 얘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밝기가 변하는 별이 된다. 그걸 변광성이라고 그래. 별인데 변한다고. 뭐가? 밝기가 변하는 별이 된다. 근데 얘가 밝기 변화가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바뀐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걸 맥동변광성이라고 그런다.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별의 밝기가 규칙적으로 바뀌어. 그걸 맥동변광성이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맥동변광성. 맥동변광성이 된다는 얘기고, 이 맥동변광성 얘는 맥동변광성 같은 경우는 밝기가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밝기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밝기 변화 그래프가. 자, 그럼 다시 별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 그럼 내가 고무줄이라고 생각해. 고무줄을 잡아갖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 고무줄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빡! 하고 찢어지겠지. 잡았다 당겼다 잡았다 당겼다 하면 언젠간 끊어질 거 아니야. 얘도 별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언젠가 빡 찢어진다고. 그럼 찢어지면서 요렇게 고리 모양의 성운을 만들어. 고리 모양의 성운. 요런 성운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요 중심부에 있던 애만 별로 이렇게 쏙 남는다고. 중심부에 있는 별로 쏙 남는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부른다. 백색 외성. 됐니? 그럼 백색 외성은 중심부가 주로 무슨 원소로 돼 있겠니? 얘는 주로 탄소로 돼 있겠지? 왜? 중심부에 탄소였으니까. 됐어? 근데 얘는 핵융합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애야. 엄청나게 쪼그라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탄소가 압력을 많이 받으면 뭐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 별이라고 부른다. 다이아몬드 별. 백색 외성. 됐어? 왜 별의 진화 과정을 별의 수명으로 전체로 얘기하지 않냐면 이 백색 외성의 수명은 우주의 나이보다 길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니까 얘네까지 포함해서 별의 수명을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별의 진화 과정을 얘기하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별이 대부분 주계열 단계에 머문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건 백색 외성 단계를 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더 오랜 시간이라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큰 애들, 얘도 변광성 단계를 거치는데 얘는 질량이 크다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빵 하고 터진다고. 터졌기 때문에 얘는 폭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폭발 변광성보다 어떤 말이 더 익숙하냐? 초신성이 더 익숙하다. 새로운 별이라고. 새로운 별. 왜? 빵 터져서 보이니까 이걸 새로운 별에 대해서 초신성이라고 얘기한다. 초신성. 그러면 이 초신성 때는 밝기 변화 그래서 빵 하고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때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초신성 폭발 단계,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생겨.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때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지구상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때 빵 터질 때 공급된 거야. 그리고 얘가 만든 철 있지? 제가 만든 철을 전 우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지구에 철이 있는 건 얘가 빵 터지면서 나타난 거다. 그리고 얘 빵 터지고 남은 잔해들, 그건 성간물질이 된다. 그래서 다시 별이 만들어지고 일생이 진행된다 이거야. 이렇게 돌고 도는 상황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네들도 저 초신성 폭발에 남은 잔해 일부 중에 하나인 거야. 그걸로 나타난 거야. 그걸로 나타난 거라고. 자, 그런데 얘는 질량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질량이 태양보다 적당히 커.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중성자별이 되고, 만약에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러면 이제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거야.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자, 다시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쫙 진행을 하면 백색 외성일 때가 밀도가 제일 크지, 그치? 그런데 마지막 단계의 애들끼리 비교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끼리 비교하면 밀도는 블랙홀이 제일 크다. 백색 외성이 제일 작아, 이 중에서는 밀도는. 근데 태양 정도 질량이 요 과정에서는 백색 외성의 밀도가 가장 크다 이 얘기라. 되니? 요게 별의 진화 과정. 이게 별의 진화 과정. 근데 문제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시험에 내고 싶은데 이렇게 길게 내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잖아.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어디다가 HR도에다 표시한다고. HR도에다가 표기하겠다 이건데, 자, HR도가 이렇게 있으면 뭔지는 안 쓸게. 이게 광도고 여기가 표면 온도지. 그러면 보통 주기열이 이렇게 있다 했지? 주기열이 이렇게 있다 했잖아. 그러면 자, 첫 번째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원시별이 여기서 탄생했다고 치자. 원시별. 자, 그럼 얘가 진화해서 이제 주기열이 된다고, 이렇게 온다고, 주기열이 된다고. 그러면 원시별이 주기열이 되는 요 단계를 뭐라고 한다? 전주기열이라고 부르겠다고. 전주기열. 그럼 전주기열 단계 동안에는 반지름이 작아지지? 그치? 온도는 높아진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 봐봐. 광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잖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봐라. 광도는 온도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는데 온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잖아. 근데 광도가 줄었다고. 그 말은 온도 증가율보다 반지름 감소율이 훨씬 컸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만약 여기다 숫자를 써줬는데 숫자가 깨끗해,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계산시킬 거야. 반지름 변화율은 온도 변화율의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됐어? 그렇게 넣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됐어? 주기열 됐지? 이제 주기열 됐어. 근데 여기 있는 주기열은 주로 PP가 일어나는 주기열이지. PP가 일어나니까 PP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싹 다 물어볼 수 있다고 이제. 자, 다시. 그러다가 얘가 진화했어. 진화해서 올라와서 뭐가 된다? 거성이 된다. 거성이 된다. 그러면 중간 과정 또 저거 찍어놓으면 물어보겠지. 자, 그리고 얘가 진화해서 이렇게 와서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한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문제상에서 HR도 그래놓고 A, B, C, D 갖다 찍어놓으면 A, B, C, D 갖다 찍어놓으면 이 과정을 싹 다 물어볼 수 있다고. 어느 구간을 찍어놓고 물어보면 전주기열 단계, 거성 가는 단계, 뭐 매끈병광성과 행성상성을 백색에서 되는 요 단계를 다 물어볼 수 있다고. 되니? 자, 그런데 제일 큰 별은 여기서 원시별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진화해서 이렇게 주기열로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 주기열이 됐어. 그럼 얘는 시에노 순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리고 얘가 진화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초고성이 된다고. 초고성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이후 과정은 HRD에 표기가 안 돼. HRD에 표기가 안 된다. 되니? 그럼 여기서 봐봐.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요 HRD에서 진화 과정이 표현이 되면 위아래 변화폭이 크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잖아.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다는 건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큰가요? 광도. 그치? 근데 정확하게는 광도 변화량이 아니라 광도 변화율이 크다고 얘기해야 돼. 광도 변화율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칠게. 광도가 여기가 광도가 1000이었다고 칠게. 그럼 얼마 변했니? 광도 변화량은 999변했지. 999. 자, 얘는 여기가 1000이었어. 근데 여기가 10,000이었어. 그럼 얘는 얼마 변했어? 양은? 9000 변했지? 양은 얘가 더 커. 양은. 근데 율은 얘는 1000배고 얘는 10배니까 율은 얘가 더 크지. 정확하게는 광도 변화율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광도 변화율이야. 광도 변화량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지하에서 말장난 하는 거라고. 저거 틀리고 나서 문제 더럽네, 쪼잔하네 이딴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물어본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잘 읽어야 된다 글을. 근데 이 글을 잘 못 읽어요. 왜? 수능 보면 시험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거든. 심지어 사탐이랑 선택해도 지구과학은 사탐보다 뒤에 봐. 시험지 배치상 뒤에 있어서 과학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보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글을 잘 못 읽는다고. 그럼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 풀 때부터 꼬박꼬박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글자를 잘 읽어. 유를 물어보는지 양을 물어보는지. 자,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을 수평방향 진화를 하잖아. 수평방향. 그럼 수평방향으로 바뀌면 뭐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수평의 물리량. 온도지? 얘는 표면 온도 변화가 크다 이거야. 근데 얘는 표면 온도 변화량도 크고 표면 온도 변화율도 크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수치가 이렇게 딱 나오면 온도가 얼마 변했는데 광도가 얼마 됐으니까 반지름 변화율이 온도 변화율보다 뭐 몇 배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시킬 수도 있다고. 되니? 그래서 HR도 상에서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을 이렇게 한 번에 표시하면 요 전체적인 모든 과정을 다 질문할 수 있다.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그림으로 내는 걸 조금 더 선호한다 이거지. 요게 이제 HRB 특징까지 같이 엮겠지. 우측 상단으로 가면 반지름 크고 밀도 작은 별. 좌측 하단은 반지름 작고 밀도 큰 별. 주기열에서 좌측 상단은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도 다 같이 큰 별.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 볼게. 봐라.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 거성된 걸 B라고 할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누가 더 크니? 별 A와 별 B는 질량이 누가 더 커? A가 진화하면 B가 되는 거야? 그럼 질량 누가 커? A가 클 거야. 왜? 얘가 수소 핵융합으로 질량을 쓰고 있거든. 그러다가 거성이 되는 거니까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됐어? 자, 다시 요 별을 C라고 하고 요 별을 D라고 할게. 그러면 C의 질량은 D의 질량하고 비교하면 누가 커? C가 크지? 되니? 자, 그러면 C하고 A 중엔 질량이 누가 커? 주기열끼리는 좌측 상단이 크니까 C가 A보다 질량이 큰 거지?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A의 질량과 D의 질량 중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봐. A의 질량과 D의 질량 중엔 누가 클까? A의 질량과 D의 질량이 누가 크다? D가 크다. 왜 크냐면 얘가 여기서 진화해서 질량을 쓴다 그랬잖아. 질량이 결손된다 그랬지. 그 결손되는 질량이 엄청 작다. 엄청 작기 때문에 주기열 단계 때 A보다 C가 훨씬 질량이 큰 별이었잖아. 그럼 초거성이 돼도 얘보다는 질량이 큰 별이라고. 되니? 얘보다는 질량이 큰 별이 된다. 이거야. 됐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여기다 할까? 자, 뭐가 있냐면 성단이라는 게 성단. 성단은 별의 집단이야. 별들이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이거든. 성단은. 그런데 이 동일 성단 내에 있는 별들은 크게 두 개의 특징을 갖는다.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동일 성단 내에 있는 애들은 나이가 똑같아.
나이가 똑같아. 두 번째,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동일 성단 내에 있는 별들은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보여. 그럼 실제로도 밝은 별이야. 실제로 밝아. 자, 그러면 어느 성단을 봤는데 HRU에 그린 거야. 동일 성단 내에 있는 별들을 봤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표시돼 있었대. 별들이 이렇게 표시돼 있었대. 그러면 자, 여기가 A별이고 여기에 B별이 있었다고 칠게. 됐니? 그러면 A별은 원시별일까 거성 쪽일까? 거성 내지는 초고성. A별은 원시별일까 거성 내지는 초고성일까? 아, 동일 성단 내에 있는 별들은 A와 B의 나이가 어떻다고? 같다고. 둘은 나이가 같은 별이야. 근데 만약에 A가 원시별이라고 가정을 할게. 얘가 원시별이면 주기열이 돼야 되지. 근데 대충 이 라인이 주기열 라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원시별이면 얘보다 진화 속도가 느린 상태잖아 지금? 그럼 뭘로 와? 이 뒤로 붙어야 된다? 됐니? 이 뒤로 붙어야 돼. 왜냐면 별의 수명이 짧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른 거야. 질량이 작을수록 진화 속도는 느리거든. 그럼 얘는 얘보다 진화 속도가 느린 애니까 원시별이라고 가정하면 이 뒤로 붙어야 된다고. 그러면 봐, 원시별이 주계열이 됐는데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원시별이 주계열 되려면 온도는 중심보든 표면 온도 무조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원시별이 아니라고요? 거성 내지는 초고성이다 이 얘기라고. 그 말은 여기 있는 별들은 여기 있었던 어딘가 애가 진화해서 이렇게 온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니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근데 얘가 초고성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얘는 원래는 여기 있는 어딘가가 이렇게 온 거라고. 여기 있는 별이 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주계열들이 떠나서 이쪽으로 간 거라고. 여기 있는 주계열들이 떠나서 일로 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게 뭐 성단이 구상성단, 생계성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필요 없고 그 말은 몰라도 되고 그냥 동일 성단 내에 있을 때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동일 성단 내에 별들이 위치할 때 요거를 비교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254쪽부터 261쪽까지 설명한 거고 방금 얘기한 거는 257쪽 밑에 있어. 상계성단의 HR도와 부상성단의 HR도에서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꼭 읽어봐야 된다. 꼭 내용들 읽어봐야 돼. 알겠니? 그래. 그러면 쉬었다가 이어서